저는 2023년 가을 유럽의 한 도시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직책이었죠. 해외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외교관.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대사관 숙소에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안을 살피는 거였습니다. 혹시 밤사이 누가 제 물건을 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같은 층에 사는 3명의 동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어요.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당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인정받았다는 건 동시에 더 철저히 감시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저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대사관 2층에 있는 제 작은 책상. 거기서 하루 종일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유는 없었어요. 혼자 밖에 나가는 건 금지였습니다.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죠. 보이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국제회의 참석차 현지 호텔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외교관들을 봤어요. 같은 언어를 쓰는 그들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편하게 대화하고 스마트폰으로 누구에게나 연락하는 모습?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보이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랑 대화했나? 회의 관련 인사들하고만 필요한 대화 나눴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이미 익숙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면 의무적인 사상학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 모든 직원이 모였죠. 2시간 동안 노동신문을 읽고 최고 지도자의 말씀을 외우고 서로의 생활을 평가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9시가 넘어서야 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외교관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았죠. 게다가 그중 70% 이상을 충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본국에 보내야 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유럽 물가는 비쌌고 저희는 늘 절약하며 살아야 했죠.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동료 미선을 마주쳤어요. 힘들죠?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듯 말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미선과 다른 2 동료인 혜진, 수경과 함께 대사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4명이 함께 움직이는 건 보이부가 허락하는 최대 인원이었죠. 식사를 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자유시간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엔 대청소, 오후엔 집단 학습, 일요일엔 자체 비판 시간이 있었죠. 어느 일요일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살아야 할 삶인지, 30대의 젊은 나이에 꿈도 희망도 없이 감시받으며 사는 게 맞는 건지. 개인 이메일 사용은 금지였습니다. 현지인과 사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금지. 허락 없이 서점에 가는 것도,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금지였어요.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라 죄수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사관 전체 직원이 모이는 총화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각자의 생활을 보고하고 서로를 평가해야 했죠. 동무는 이번 달 사상학습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제 불찰이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대답,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 끝 작은 창고에서 4명이 몰래 만났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골라서였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국 명령 떨어지면 끝이에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수경의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귀국 명령. 그건 이 작은 자유마저 잃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힘든데 본국 가면 더 하겠죠.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 4명 사이엔 묘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교감이었죠. 월급날이 되면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충성금을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유럽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옷 하나 사지 못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지 못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감시와 통제뿐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저희는 그저 정해진 대본대로 말할 뿐이었죠.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외교관 한 명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전화기로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저녁에 만나자. 내가 좋아하는 식당 예약했어. 그렇게 자연스럽고 평범한 대화. 하지만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녁 학습 시간에 앉아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밤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죠. 그렇게 우리 4명의 마음속엔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구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외교 문서 작성을 위해 인터넷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보이부 담당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를 켰죠. 업무용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할까 말까 고민했죠.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들. 서울의 야경, 번화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제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창을 닫고 업무 사이트로 돌아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 다음 날 점심시간 4명이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뭔가 봤어요? 저는 놀라서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지난주에 몇 분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유튜브라는 걸 봤죠. 미선의 고백이었습니다. 혜진과 수경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봤어요. 고기가 접시에 가득 담겨 있더군요. 수경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거리 풍경을 봤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혜진도 자신이 본 것을 공유했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금지된 것을 함께 나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을 때 한국의 일상 브이로그를 봤어요. 평범한 대학생이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모습이었죠. 그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했어요. 빵, 과일, 고기, 야채.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학교 가는 길에 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된다는 글씨가 보였어요. 밤낮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니. 그리고 그는 커피를 샀습니다.
자판기가 아니라 직원이 직접 만들어주는 커피였죠. 학생이 그런 걸 매일 사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은 10분도 채 안 됐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미선은 한국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더군요. 공개적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벌받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아니요.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던데요.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한다는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혜진은 한국 드라마 클립을 봤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직장 상사한테 대들고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더군요. 자기 마음대로요? 수경이 물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요.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죠. 수경은 한국 여행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제주도라는 섬이 있던데 사람들이 휴가 가서 쉬는 곳이래요. 허가 없이 그냥 가요. 국내인데도 허가가 필요 없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표만 사면 누구나 갈 수 있대요. 우리가 배운 세상과 실제 세상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사상학습 시간에 강사가 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며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제가 본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냉장고 가득한 음식, 환하게 빛나는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게 굶주림이고 억압이라고요? 모순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학습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4명이 다시 몰래 만났습니다. 이번엔 대사관 뒷문 근처 작은 공간이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혜진이 답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 갇혀 있잖아요. 수경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있다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죠. 3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조금씩 정보를 모았죠. 저는 업무 중에 국제회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달에 제네바에서 큰 회의가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선은 국제인권단체 연락처를 몰래 메모했어요. 혜진은 스위스 지리를 파악했죠. 수경은 망명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했죠. 보이부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두려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대사관 마당에서 4명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허락된 활동이었죠. 귀국 명령 소식 들었어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곧 떨어질 거예요. 우리 임기가 거의 끝나가니까요. 혜진이 답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귀국 명령. 그게 떨어지면 모든 게 끝이었죠. 제네바 회의 참가 신청했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게 뭘까? 저 불빛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주 곧요.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자유. 그 한 단어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 참가 승인이 떨어진 건 2주 후였습니다. 대사관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참가자 명단에 우리 4명의 이름이 모두 있었죠. 축하합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군요. 보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당과 수령님의 은덕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반응. 절대 들키면 안 됐죠. 그날 저녁 우리 넷은 복도 끝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눈빛만 교환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다 알았죠. 이제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모범적으로 학습에 참여했어요. 보이부 사람들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을 완벽하게 연기했죠. 사상학습 시간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제네바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보이부 담당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준비 자료를 누구보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혜진은 자원에서 보고서 작성을 도왔죠. 수경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완벽했어요. 한편으로는 비밀스럽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저는 몰래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국제인권단체 웹사이트를 찾았죠.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4명이 함께 식당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가장 안쪽 칸에서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연락처 확보했어요. 제가 메모지를 보여줬죠. 제네바 지도도 준비했어요. 안전한 장소 몇 군데 표시해뒀습니다. 혜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업무용으로 받은 전화기였죠. 회의 일정 확인했어요. 둘째 날 점심시간이 가장 길어요.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미선이 속삭였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수경이 말했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네바에도 보이부 감시원이 따라올 거라는 점이었죠. 회의장 안에서는 감시가 덜해요. 각자 맡은 세션이 다르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면 돼요. 다들 식당 가느라 바쁠 테니까. 혜진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30분 이상 안 보이면 의심할 거예요. 수경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시간에 나가야 해요. 10분씩 간격을 두고요. 미선이 해결책을 제시했죠. 우리는 세부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지, 어디서 만날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밤마다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빠뜨린 건 없는지,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4명이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대사관 옥상이었죠.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미선이 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죠. 끝까지. 혜진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저도 손을 포겠습니다. 함께 가요. 자유로운 곳으로.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다음 날 아침 출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 출장과 똑같아야 했죠. 저는 여권과 회의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를 주머니에 숨겼어요. 인권단체 연락처가 적힌 종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보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제네바에서도 단체 행동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알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보이부는 우리 방 바로 옆에 묵었죠. 감시를 늦추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됐죠. 새벽 3시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미선을 마주쳤습니다. 잠 안 와요? 미선이 작게 물었어요. 네. 당신도요? 떨려서요.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미선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계만 계속 봤습니다. 점심시간까지 3시간, 2시간, 1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 시작이었죠. 사람들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보이부 담당자도 우리를 데리고 움직이려 했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복도 끝 비상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저는 계획했던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에 미선이, 그 다음 혜진이, 마지막으로 수경이 같은 길을 따라올 거였죠. 약속 장소는 회의장에서 500m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어요. 뛰면 의심받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걸어야 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미선이 나타났죠. 그 다음 혜진, 마지막으로 수경. 우리 넷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네. 자유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선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주소로 향했어요. 국제인권단체 사무실이었죠. 긴장됐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의지로 걷고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죠. 손에 쥔 메모지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수경이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우리 실종을 눈치챘을 테니까요. 15분쯤 지났을 때 미선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대사관 번호였죠. 받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였죠. 택시는 제네바 구시가지를 지나 한적한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요. 기사가 차를 세웠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국제인권연대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요. 혜진이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서양인이었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물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선 스위스 당국에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한국 대사관과 연락해서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디서 지내야 할까요? 안전한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직원이 우리 생각을 읽은 듯 말했죠. 1시간 후 우리는 다른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제네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이었죠. 여기서 지내세요. 외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안내를 받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감시 없이 우리끼리만 있게 된 거였죠. 정말 해냈네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계속 봤죠. 혹시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이부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권단체 직원이 찾아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죠. 망명 신청서입니다. 작성해 주세요. 우리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직업, 망명 사유. 망명 사유를 쓸 때 펜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자유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스위스 당국 담당자가 왔어요. 신원 조회를 한다고 했죠.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면담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외교관이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했나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질문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지쳤지만 성실하게 답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 환영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어요. 창밖만 봤죠. TV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곧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희망. 밤에 4명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수경이 물었어요. 저는 카페에 가보고 싶어요. 자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싶어요. 미선이 답했죠. 저는 마트에 가보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본 그 큰 마트요. 혜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걷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싶어요. 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평범한 것들이 우리에겐 꿈 같은 일이었죠.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원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고 서류를 받았죠.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직원이 여권을 건네줬어요. 손에 쥔 여권,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글씨,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건가요? 언제 출발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 간다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를 받아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의지로 가는 거였죠. 탑승구 앞에 섰어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수경이 말했어요. 네. 자유로운 땅으로요. 미선이 답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제네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를 가뒀던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있었죠. 이제 정말 자유예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죠.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었죠.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죠. 불빛이 가득한 도시, 넓은 바다, 산과 강. 저게 한국이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무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입국 심사대를 지났어요. 직원이 우리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시는 분들이시죠? 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오자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직원이었죠. 환영합니다. 차로 안내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차들이 빠르게 달렸죠. 저 건물들 다 뭐예요? 수경이 물었어요. 아파트도 있고 회사 건물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건물에 전기가 다 들어오나요? 혜진의 질문이었죠. 당연하죠. 24시간 전기 공급됩니다. 24시간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원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시설 안내를 받고 방으로 갔어요. 2인 1실이었죠. 저는 미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과 옷장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딸려 있었죠.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직원이 말하고 나갔어요. 문을 닫자 미선이 침대에 풀썩 앉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믿기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밥과 반찬이 준비돼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과일까지.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고 맛있었죠. 불고기도 먹었어요. 고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직원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이건 여러분 거예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졌어요. 반짝이는 화면, 가벼운 무게. 이게 정말 제 거예요? 제가 물었죠. 네. 여러분 소유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선 고위 간부들만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인터넷도 되나요? 미선이 물었어요. 네. 와이파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고요. 제한 없이요?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켜봤어요. 유튜브 앱을 눌렀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죠. 아무 제한 없이 볼 수 있었어요. 북한 관련 영상도 검색했습니다. 평양거리, 김정은, 탈북자 이야기. 전부 다 나왔죠. 이게 진짜예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구경시켜 드릴게요. 걸어서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세븐일레븐이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진열대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컵라면, 빵, 아이스크림, 도시락. 이게 다 팔아요? 혜진이 물었죠. 네. 24시간 운영됩니다. 전기가 모자라지 않나요? 제 질문이었어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전기는 충분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진열대를 따라 걸었어요. 수백 가지 과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사도 돼요? 네. 돈만 있으면요. 저는 초코파이를 집어들었어요. 가격표를 봤죠?
1,500원.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보통 가격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싼 값에 이런 걸 살 수 있다니. 직원이 음료수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마셨어요. 차가운 콜라였죠.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맛있어요. 수경이 웃으며 말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착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법, 제도, 생활 방식. 어느 날 저녁 직원이 물었어요. 치킨 시켜드릴까요? 치킨이요? 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밤 9시인데 음식을 배달한다고요? 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치킨집이 나왔죠. 어떤 거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주문을 했어요. 정말로 30분 후에 치킨이 왔습니다. 뜨거운 상자를 열었어요. 황금빛 치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삭했고 뜨거웠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울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외부 견학을 나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두 젊은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정부 정책 진짜 별로야. 맞아. 대통령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났죠. 저기 대형마트 가볼까요? 직원이 우리를 롯데마트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사과, 배, 포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이걸 다 살 수 있어요? 혜진이 물었죠. 네. 원하는 만큼요. 정육 코너엔 고기가 가득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전쟁 준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 판매량입니다. 쌀 코너로 갔어요. 20kg 쌀 포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죠. 다 팔리나요? 네. 매일 새로 들어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다음 날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탈북민 선배의 집이었어요. 아파트 15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이 보였어요. 큰 TV와 소파, 식탁. 냉장고 보여드릴게요. 선배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야채, 과일, 우유, 고기, 반찬. 명절이에요? 수경이 물었죠. 아니요. 그냥 평소예요. 평소라고요. 냉장고가 저렇게 차 있는 게 평소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장 보러 가요. 마트에서 필요한 거 사오죠. 선배가 설명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카페에 갔어요. 스타벅스였죠.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한 학생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거였죠. 아무나요. 저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였어요. 자리에 앉아 마셨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을 보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죠.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어요. 미선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전부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4시 모여 앉았어요. 의료보험도 있대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혜진이 말했죠. 정말이에요?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국민이면 다 혜택 받는데요.
넷플릭스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드라마 보는 거래요. 나만 드라마를 합법적으로요. 수경이 덧붙였습니다. 도서관도 갔었어요. 금서가 없대요. 아무 책이나 빌려볼 수 있대요. 미선의 말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몰랐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이제라도 온 게 다행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직원이 우리를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었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층마다 책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금서는 없나요? 혜진이 물었어요. 금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책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저는 서가 사이를 걸었어요. 정치, 역사, 철학, 문학, 모든 분야의 책들.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었죠. 북한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책이었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빌려가실 수 있어요. 사서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회원증만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원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 3권을 빌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책을 가슴에 안았죠. 눈물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감격스러워서요. 이런 책을 제가 읽을 수 있다니.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정착 교육이 시작됐죠.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었어요.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쇼핑하는 법.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카드를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도와줬죠.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에 제 통장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 돈이에요? 네. 정착 지원금입니다. 처음으로 제 돈이 생긴 거였어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 돈. 마트에서 장을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카트를 밀고 매장을 돌았어요. 필요한 물건을 담았죠.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랐죠. 결국 초코칩 쿠키를 골랐어요. 제가 좋아 보이는 걸 골랐습니다. 허락받지 않고요. 계산대에서 돈을 냈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 거였죠.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어느 날 저녁 하나원에서 탈북민 선배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어요. 5년 전에 온 선배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지금은요? 수경이 물었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고 아파트 계약했고 친구도 생겼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 단어가 좋았어요. 후회한 적 없으세요? 미선의 질문이었죠. 한 번도요. 오히려 왜 진작 오지 않았나 후회했죠. 선배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선배가 말했어요. 여러분도 잘하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기선 꿈을 꿀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직업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뭘 하고 싶을까? 배우고 싶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이라고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다고요. 정말 가능해요? 네. 탈북민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미선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수경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각자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넷이서 서울 나들이를 갔어요. 이번엔 직원 없이 우리끼리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노선도를 보며 환승하는 법을 익혔죠. 홍대에 내렸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혜진이 물었죠. 여기선 자유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시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봤어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고 있는 연인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인. 행복해 보여요. 미선이 말했어요.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예요. 수경이 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3개월째 하나원 교육이 끝나갔습니다. 수료식 날 우리는 정장을 입었어요. 하나원에서 준비해준 옷이었죠. 축하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준비가 됐습니다. 원장이 수료증을 건네줬어요. 손에 쥔 종이.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4시 마당에 모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려요. 혜진이 솔직하게 말했죠. 저도요. 하지만 우리 함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우리 넷이서요. 수경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다음 날 각자의 거처로 흩어졌어요. 저는 서울 은평구의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곳.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 정말 자유예요. 혼잣말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죠. 집 잘 들어갔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내일 만날래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어요. 유럽에서의 감시받던 날들, 탈출을 결심했던 순간, 제네바에서의 긴장, 한국에 와서 받은 충격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우유와 빵을 샀어요. 제 돈으로요.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국회에서 여야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 의원이 말했죠. 놀랍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오후에 미선, 혜진, 수경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떻게 지내요? 적응 중이에요. 조금씩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주부터 요리학원 다녀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 시작해요. 혜진도 자신의 계획을 말했죠. 저는 컴퓨터 학원 등록했어요. 수경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준비해요. 대학 가려고요. 제 꿈을 말했죠.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어요. 각자의 길을 걸어갈 거지만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걸었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하고 산책했어요.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자유인으로 산다. 두려움 없이 꿈을 꾸며 산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이 기회를 준 모든 것에, 용기를 낸 저 자신에게, 함께한 동료들에게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됐어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